어제 저녁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결과가 나왔죠. 깜짝 놀랐습니다. 탄핵에 반대했던 나경원 후보가 아니라 탄핵 찬성파였던 안철수 후보가 4강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향후 경선 과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큰데 최종 후보 선택에도 아마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어제 국민의힘 선관위의 1차 경선 결과 발표 장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후보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순위라든지 그다음에 퍼센테이지라든지 그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 밝힐 수가 없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강행 명단을 통해서 여론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가 2명이나 살아남았다는 점인데 화면 보겠습니다. 4강 경선 구도 2대2가 됐습니다. 1대3의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지만 결과 뚜껑을 열어봤더니 김문수, 홍준표, 탄핵 반대했던 두 사람, 그리고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안철수 후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2대2 구도가 됐는데 사실 4강행 티켓에 아마 큰 변수, 나경원 후보가 1차 컷오프 됐다는 부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저 모습을 보고, 저 구도를 보고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선을 좀 그어야 된다라는 게 지지층 사이에서도 얘기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좀 이게 탄핵의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채 탄핵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지지자들 내에서도 피로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념과 체제 전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은 어느 정도 소구가 됐을지언정 네. 100% 여론조사에서 또 한 축을 차지하는 무당층들은 그런 주장들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를 했던 뭐 IT와 AI의 어떤 전문성과 정책 비전 그 자체에 더 소구력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런 이변 아닌 이변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남은 4강 후보들도 탄핵에 대해서 뭐 장외투쟁까지 하면서 격렬하게 반대했던 네. 그런 후보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탄 반탄에 이런 어떤 저희의 의제를 가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장성을 위한 담론을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저는 4강을 전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국면에서 사실 그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40% 가까이 또 때로는 그걸 넘었던 저희 기억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들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김영주 의원님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말했지만 유능한가 네. 시대 교체, 또 하나는 강한가 그 두 가지로 봅니다. 유능한가, 강한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나경원 후보는 미안하지만 그 두 가지 다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그 동안에 예컨대 이제 보수 뭐 이념도 좋고 뭐 대통령과의 관계도 좋습니다만은 네. 그랬을 때는 더 강한 이미지, 김문수 전 장관이 보여줬던 강직함이라든지 네. 홍준표 후보가 보여주는 어떤 홍카콜라적인 이미지라든지 네. 그런 이미지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지금 나와 있듯이 한동훈 후보나 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AI라든지 새로운 시대 교체를 할 만한 콘텐츠를 들고 나오고 충분히 그것을 설명해 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닌 밤중에 뭐 드럼통에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시원하게 볼 수는 있지만 네. 사실은 그것이 자기 이미지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그 세대도 그렇고 끼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렇다면 그런 소구력을 가진 분은 김문수나 홍준표로도 충분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경원 후보가 선택해서 멀어지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공판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모습이 보여지고 어제도 나왔습니다만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군인들이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면서 서서히
국민의힘 당원들조차도 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해야 될 이유를 잃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사실은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조차도 힘이 빠지는 과정인데 네. 나경원 후보한테 힘을 줄 만한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한테의 경우에는 그 다음 라운드가 또 기다린다. 한덕수 네. 대행이. 그랬을 때는 전체적으로 아마 이제 홍준표 후보는 독자적인 캐릭터를 가진다 하더라도 네. 나경원, 김문수 후보가 힘을 잃어가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문수, 홍준표에게도 힘이 빠지는 형국인데 나경원에게까지 표를 줄 가능성은 없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미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이미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상태에 대해서 자꾸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거는 민주당의 전략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 윤석열 신당, 정광훈 목사의 당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아니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죠. 아, 예. 그런 신당이라든가 이제 뭐 정광훈 목사님 예. 별도로 뭐 만난다 이런 것들은 예. 되도록이면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사무총장 선에서 당의 입장을 한번 예. 정해 주는 게 예. 혹시라도 뭐 거기에 좀 부안해동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예. 제가 선을 그어드리는 거고. 자, 목소리 잘 들으셨죠? 탄핵의 시간은 지나간 역사가 됐다. 이렇게 선긋기를 하는 목소리 확인할 수 있었는데 송영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지도부도 저런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정당의 목표는 집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당 지도부의 사명은 그 집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양수 사무총장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으로 보여져요. 대단히 상식적이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동안에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할 때는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큰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탄핵의 강을 공식적으로 건너고 나서는 그 다음에 대선에 승리를 했고 지방선거는 전국에서 아주 큰 압승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 탄핵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면 통합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계속 빠져 있으면 분열과 패배가 남을 뿐입니다. 당 지도부도 그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미 1차 경선 결과에서 그 지지층으로부터 이미 그런 집단 지성이 저는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한동훈 후보가 저희 TV조선 뉴스9에 출연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찾았는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전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놀랄만한 변화를 많이 느꼈는데요. 네. 제가 대구, 경주 그리고 포항의 뭐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예고 없이 갔었어요. 근데 과거에 총선이나 당대표 경선 때 저에게 열광적으로 모일 때 그 상황보다 더 뜨겁더라고요. 그런가요?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서운한 감정을 표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오히려 열광적인데 다만 다른 점이 있어요. 꼭 이기라고 그런 주문을 하고 명령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제가 어깨가 무겁고 더 각오를 다지고 왔습니다. 사실 배신자 프레임 탓에 대구 경북에서 지지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던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후보였는데 박민영 대변인 지금 목소리 들어보면 뭐 당대표 때 총선 때보다 더 열광적이었다라는 목소리 물론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었겠지만 근데 분위기가 좀 바뀐 게 맞습니까? 당에서 보실 때는? 뭐 주관적 감상이니까요. 이게 실제로 지표로 나타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뭐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4강에서 누가 이제 본선, 그러니까 2강에 진출을 하는지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탄핵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이 당에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 아침에 안철수 의원의 페이스북을 좀 보고 오니까 전 되게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으로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자리에서 모두 같이 사과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들이. 그런데 그 사과라는 것이 탄핵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는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 보수 정당이 2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보수 정당이 정권 창출을 넘어서 정권을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하는 네. 그 사후적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게 더 귀책이 있다라거나 특정 후보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경선이 찬탄과 반탄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정말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당원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을 변호사는 혹시 그 대구 경북 일정에 혹시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함께하지 않았지만은 이게 뭐 유튜브 같은 걸로 생중계가 돼서 조금 봤습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경북 지역 일정을 다닐 때 좀 분위기가 바뀐 건 맞아 보여요. 그게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2월 26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출간을 하고 서울과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합니다. 당시 3월 초에 부산 북콘서트를 할 때는 그 서점 인근에서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집회 신고를 하고 실제로 집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데 반해서 이번에 대구 또 경주, 포항 이런 곳을 방문할 때는 뭐 현장에서 야유를 한다거나 혹은 비토를 한다거나 뭐 그런 움직임은 거의 감지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가 체감하는 그런 분위기는 2월 말 3월 초 이때와는 사뭇 많이 다르긴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제가 방송이라서 뭐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여조상으로도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지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제치고 4강 안에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새로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그 탄핵 심판 국면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도 37%나 됐었는데 이 분위기가 지금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이 안철수 후보의 4강 합류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보수층의 입장이 파면 이후 이뤄진 여론조사를 보면은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 먼저 TK 대구 경북 지역을 볼 텐데 잘했다라는 의견이 47%나 됩니다. 잘못했다는 의견과 같습니다. 수치가 47대 47.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치죠. 부산 영남 지역 한번 가볼까요? 부울경 지역은 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잘한 결정이다, 탄핵 인용 잘했다라는 의견이 59%나 된다는 거죠. 오차 범위 밖에서 무려 22%포인트 차로 잘했다는 결정이 더 많다는 거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이번 4강에 안철수 후보가 포함이 되고 나경원 후보가 컷오프된 그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불거졌던 그 윤신당이나 전광훈 목사의 출마 이런 것도 탄핵 반대파들에게는 강석필 부대변인님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표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지금 어쨌든 보수 정당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TK 지역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비등하다는 것은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도 사실 TK 지역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도 TK에 있는 보수 정당 지지자들은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기려고 하면 최근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말을 했듯이 네. 작대기 하나라도 다 같이 들어야 된다, 모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홍준표 후보가 그 말을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 어게인이라는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 또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의 후보 8명을 비난을 하면서 이재명이라도 내가 당선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뉘앙스가 네. 작대기 하나라도 같이 들어야 될 이 상황에서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들이 탄핵을 어떤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가 빅4까지 들어오는 그런 네.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경선 룰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1차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됐습니다. 물론 지지층과 또 무당층에 국한된 국민 여론조사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형식상으로는 100% 국민 여론조사였습니다. 2차부터는 바뀝니다. 당심 50, 민심 50. 뭐 이렇게 상황이 되는데 이거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송영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차 국민 여론조사가 당심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7월 전당대회 때도 당심과 민심,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책임당원 투표가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일반 민심과 괴리가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선거인단 숫자가 한 77만 명 되면은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이른바 오더, 그러니까 명령이나 지시라고 하는 것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네. 경상북도의 어느 중소도시에 가면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10,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당원들은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이 모집한 당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총선을 한 번 할 때 예비 후보가 한 10여 명씩 나오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각자 모집한 당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어떤 일사불란한 지시가 통하지 않고 설령 그런 요청을 받더라도 당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 저는 의원님은 좋지만 대선 후보는 누가 좋아요. 이렇게 그렇군요. 하면서 각자 주체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옛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체육관 경선 하던 시절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당원과 또 당을 사랑하는 국민들께서 네. 어떻게 집단지성을 발휘하느냐, 여기에 제가 키워드가 있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단지성을 발휘하느냐.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자, 그리고 토론회의 방식도 좀 달라집니다. 일단 후보들 간의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질 듯합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4명씩 A조, B조 이렇게 나눠서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1대1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이 한 사람당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한 번만 등판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4번까지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이것 또한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디어도 어디서 착용을 한 겁니다. 네, 저희가 좀 누차 강조드리듯이 저희 청년국을 비롯한 2030 세대들이 중심이 돼서 여러 네.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그 대선 경선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런 좀 지명식 토론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번에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3번 지목을 받으면 4번 토론을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후보가 더 견제를 받고 있고 어떤 후보가 더 부각을 드러낼 수 있을지 좀 다양한 측면들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좀 동원하고 있는 국민의 힘인데 흥행에는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을 어떻게 노이즈를 내느냐의 문제겠죠, 사실은. 오히려 지금 이제 그것은 예컨대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설전 자체가 나빴느냐, 네.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나쁘지 않았다. 예. 왜냐하면 다른 후보 뉴스가 나올 틈을 안 준 거죠. 그 인신 공격했던 그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그것이 이제 질적으로 좀 저급했다라든지 받긴 선배가 할 수 있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노이즈를 만든 거잖아요. 관심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물론 뭐 4명 토론이 한 분이 압도적으로 50% 넘으면 그거로서 끝나요. 네. 2인까지 갈 필요도 없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제가 홍준표 후보 같으면 다시 한동훈 후보를 1대1 마수 토론으로 할 생각이 있다. 한동훈 후보도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두 사람이 전체 국민을 끌고 결선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조곤조곤 정책적인 얘기를 했을 때 하고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맞받아칠 때 하고 국민들이 뭐에 더 익사이팅하고 흥미를 느낄까요? 뭐 정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쇼도 필요하다. 예, 뭐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랑 이렇게 되면은 홍준표 후보랑 한동훈 후보랑 2번 붙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죠? 한동훈 후보는 4번 붙을 수 있는 거죠. 3번 붙을 수 있는 거죠. 모든 후보가 한동훈과 맞붙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죠. 예.